노자 강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주진우 라이브라는 KBS 라디오 1에서 이 박진도 선생님하고 저하고 농촌 문제를 얘기한 것을 들으신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우리 박진도 선생님은 우리나라 농촌 문제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또 이 현 정권하에서 농특위 위원장, 그게 뭐 한 장관급 그런 자리죠. 그걸 하셨고, 그런데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는 청와대에서 너무 농촌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안 꺼내더라.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한직이고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도올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내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그 계속 뛰는 게 있는데 우리 둘이서 그냥 전국을 마라톤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뛰고, 지방 가면은 거기에 그 로컬한 자체 문제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런 거를 토론하고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방송들을 통해서 해보자. 그래서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동경대학 내 후배고 동경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동경대학의 그 경제학과라는 데는 진짜 그건 셉니다. 거기는 우리는 이제 한화 중국 철학은 한화의 아주 본산이고 진짜 우리 중국 철학과도 센 데죠. 그런데 동경대학 경제학과에서 박사를 하셨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실력이 진짜 쨍쨍한 사람이죠. 실력이 쨍쨍한 사람이고, 최근에 나보고 호를 하나 줘달라고 그래서 내가 흰 소에다가 노자에 나오는 이 소에다가 이 소빈이라고 멋있잖아요. 소빈이라는 호를 내가 지어드렸어요. 왜냐면은 소라는 건 우리 백이민족, 그리고 비는 우리 농토 조선 땅, 현빈. 워낙 위인이 좀 단박하고 이 소와 같은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소빈 선생님과 왜 우리가 오늘 농촌을 말해야만 되느냐 하는 아주 큰 주제로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저 귀한 도올 TV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 소개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고맙고 제가 쌤 말씀대로 선배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들이 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철학자 도올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또 저한테는 또 넌 또 경제학하는 애가 왜 농촌 문제 가지고 그러느냐? 뭐 이런 궁금한가 봐요.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시는지 한번 그걸 좀 얘기해 주시는 게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오랫동안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래서 농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에서 보통 삼농이라고 하거든요. 이 삼농이 섬과 같은 존재다. 섬.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농특위 위원장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정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섬과 육지에 다리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농업 쪽에 전공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 농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
제가 찾아보니까 도올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올쌤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거든요. 하여간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왜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이나 하지 왜 농촌 근데 얘기하는 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지능 지수가 뭐 한 10이나 20 정도 나 된다면은 다행이겠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나는 노자 전문가고 내가 전공을 한 게 중국 철학이고 노자 철학이 됐든 맹자 철학이 됐든 뭐 공자 철학이 됐든 철학 자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철학들입니다. 그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는 농업이라는 문제가 왜 저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이 농촌 문제를 하고 철학과 농촌을 분리해서 사고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영원히 농촌 문제를 다루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자연의 순환의 법칙이라든가 모든 우리 심성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 모든 이 우주의 문제가 사실은 이 농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순환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20세기를 경험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 때문에 이 농업이라는 것을 무슨 이렇게 우리 삶에서 띄어도 되는 것이냐 우리 문명에서 띄어서 생각해도 되는 무슨 특수한 무슨 저 생산 하나의 섹터처럼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생겼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천만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저기라도 자본주의처럼 확대 재생산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는 농업이라는 건 전혀 부적절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삶과 삶이라는 것보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농업이라는 이거를 떠날 수 없는 건데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농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명 전체의 문제고 그것은 곧바로 철학의 가장 핵심적 과제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농촌은 사라져도 우리 자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망하는 거고 우리 영토가 망하는 거고 우리 문화가 망하고 모든 게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이게 딱한 일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선생님 마지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철학을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철학이라는 게 사람들의 세계관이기도 하고 삶을 이제 인식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렇다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모든 삶이 자연과 더불어 있는 것이고 그 자연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그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것도 얻고 또 자연으로부터 지혜도 얻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농업, 농촌 이런 문제가 철학의 뿌리다, 시작이다 이런 전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기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전공 중심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 스스로 대변하도록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도 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제가 이제 경제학을 상가대 경제학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농업이나 농촌을 아주 우습게 알잖아요. 야 경제학에 좋은 게 많은데 왜 너는 그걸 전공을 했냐? 이렇게 저한테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이 그에게 또 물어봐요. 이것도 진짜로 무식한 얘기거든요. 선생님 말씀대로. 왜 그러냐면은 특히 더 무식한 게 이런 겁니다. 제가 1970년대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선생님 몇 년도에 입학하셨습니까? 65년도. 아유, 5년 선배죠. 제가 70년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면접을 이제 했습니다. 면접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 왜 경제학과를 왔느냐? 제가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경제 계획을 잘해서
우리나라를 빈곤으로부터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 경제개발 계획 시대였잖아요. 1970년대는. 제 머릿속에. 박정희 시대.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웃는 거죠. 뭐 이상한 놈이 하는 거죠. 무슨 지가 저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를 빈곤으로부터 구제를 해. 이런 얘기를 제가. 근데 저는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사실 대학 입학할 때에. 저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법대 가라고 그렇게 딱 노인네들 시골 노인네들 딱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법대 가서 사법고시 돼가지고 판사하다가 국회의원 되는 거. 딱 이 길이 있거든요. 우리 평생 꿈이 그거였어요. 내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도 국회의원 꿈이었던 우리 아버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저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경제학을 저는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상대에 박현재 선생님도 계셨나요? 박현재 선생님께서 강사하실 때였죠. 박현재 선생님께서는 강사하실 때였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되죠.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서 쳐들어서 보니까 나라 나쁜 짓 하는 다 그놈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 이게 나라 팔아먹었는데 관료가 정치인들이 팔아먹었지 이 백성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러던 중에 요즘 선생님 뭐 동학 열심히 하시지만은 제가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제 그런 책들 보고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글로 사실 움직였는데 경제학자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농업국이었습니다.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취업 인구의 절반이 농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산액의 25%가 농업이었습니다. 그 농업국이었거든요. 그러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농업을 경제학을 공부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다만 그 이후에 공업화되고 하면서 경제학 한 사람들이 다 떠났어. 농업으로부터. 이게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빈 호를 정해주셨지만 저 성격상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은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의 뿌리가 농업인데 경제의 뿌리가 농업이고 농업으로 출발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하찮은 걸로 생각하고 네가 왜 경제학을 공부한 놈이 농업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노자 강의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노자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도법자연이라든가 반자도지동이라든가 이런 농업 사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는데 근대에 와서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이 경제학이라고 본다면은 막스가 이제 일으킨 이런 막시스트적인 관점을 떠나서 세상을 보기가 어렵게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시대에도 차야노프라고 러시아에도 그 당시 이 농업이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거를 강력하게 주장한 혁명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총살당해요. 총살당해서 스탈린의 저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철학사에서 보면은 이 농업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인류가 공멸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공산혁명 시대 때 그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공산혁명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대규모 농업, 그러니까 이게 협동 농장이라든가 이런 체제로 가면은 망한다. 이거는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급적인 소농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차이노프 사상 같은 게 이 북한에도 전달이 안 돼가지고 북한에도 결국 대규모 이걸 하면서 싸그리 지금 식량 위기고 이게 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근세 20세기에서도 가장 이 맹점이 뭐냐면은 이 농업 경제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상실해버린 데서 오는 아주 비정상적인 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문명이 지금 파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모든 도시의 문제도 거기서 결국 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손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농촌 문제가 우리 삶에서 유리됨으로서는 온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대통령 그 위원회 농특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 뭐냐면은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이렇게 제가 슬로건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긍정적인 표현을 쓴 것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이 불행한 것은 농어민이 불행하기 때문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농업 농촌 농민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이제 저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요한 또 한 일이 국민총 행복전환 포럼이라는 곳에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총 행복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불행하다. 우리 소득에 비해서 대단히 말하자면은 불행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뿌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업 또는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표가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표가 많아요. 지금 농촌 인구가요 19%입니다. 농촌 인구가. 그다음에 면만 치더라도 순수하게 9%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인구,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요게 이제 한 5%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농업도 얘기하지만 농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표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왜 안 보이느냐 하면은 시골 표는 다 지역 감정으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경상도 표는 다 이쪽 일로 가고 전라도 표는 다 절로 가니까 그 표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위대한 정치가라면은 그런 데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경상도 전라도 무관하게 어떠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이슈라든가 주제를 얼마나 끌어낼 수가 있고, 이 농촌이라는 게 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단 말이죠. 왜냐하면 농촌이 다 이게 관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적인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는 제가 보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표가 됩니다, 이게. 글쎄 말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선거가 그 막 마지막에 가면 1% 2% 가지고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더군다나. 그러니까 엄청난 표가 있는데 어떻든 이 방송 좀 보고 그 사람들이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도울 TV는 우리 사회의 리더급들이 보는 데니까 아마 그 정치인들한테 저는 그야말로 이 농촌 문제를 도외시하는, 이게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전번에 그 심상정이라는 분이 3초 얘기한 것밖에 없대요. 농촌 문제라는 게 우리 사회에 이슈화 된 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 3초가 아니라 뭐 몇백 시간을 이걸 토론을 해야 그것이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 한동안 뭐냐면 농촌 인구가 줄어든다는 전제하에서 이 자본주의적 이 모든 생산 양식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역사를 그렇게 봐왔거든.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귀농이라고 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되어 있고, 이제는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결국은 이 세계 역사의 방향을 틀어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농촌 문제에 관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모범을 보여야만 앞으로 21세기의 문화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전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왜 말씀하시는 수당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심상정 3초 얘기가 아마 궁금하실 게 뭔 얘기인가.
그게 그 지난 19대 대선입니까? 그게 19대 대선. 19대 대선 때에 좀 5명 후보가 5번에 걸쳐서 600분 토론을 했어요. 120분씩. 120분 곱하기 5. 600분 토론을 했는데 600분 토론 중에서 끝날 때 마지막에 심상정 후보가 뭐가 마음에 걸렸는지 농촌이 어쩌고저쩌고 이랬다 3초에 지나간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그걸 보고요. 너무 정말로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살아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나도 이 지금 수십 년을 또 나뿐만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업 농촌에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600분 토론하는데 3초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때는 나 다시는 실을 났어요. 내가 뭔 지금 하고 있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주의에 빠져가지고 자 농업이 GDP 비중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인구의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 좋다 이거지. 그럼 나는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니네들이 경제주의자라 하치자 이거지. 2%면은 600분 곱하기 2%면 12분이야. 예? 5% 곱하기 600분이면 30분이야. 그럼 10분이 30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걸 이렇게 무시한 근거가 뭐냐.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제가 그 농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랬어요. 내 농특위 위원장의 정말 목표는 다음 대선 때는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최소한 농촌 문제를 30분은 얘기해라. 내가 5% 봐줄게. 내가 5%.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20%까지는 안 봐줘도 좋다. 5% 봐주면. 그 농촌을 구체적으로 지금 상태가 아닌 딴 방향에서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과제 상황이 뭐냐 이걸 예. 좀 전문가로서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그 농촌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가 어려운 거죠. 교육, 뭐 의료, 교통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서울에는 자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지하철과 버스 타면 있는데 시골에서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버스가 뭐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마찬가지죠.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가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의료, 교육, 교통,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 갖춰져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그동안에는 그런 쪽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주로 무슨 지역개발이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공장을 들여온다든지 도로를 닦는다 이런 쪽에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농촌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뭘 방법이 없냐면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지금요. 너무 지금 피폐되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시 또 공장 어디다는 공장 들여와 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일단은 최소한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지역의 경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농촌이 살아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농촌 특히 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월 한 50만 원씩이라도 수당을 주도록 하자. 이런 말씀 선생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국토 지킴이 공무원 준 공무원 대접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걸 난 옛날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그 50만 원이라는 거는 한 가호당이에요? 1인당이죠, 1인당. 1인당? 예, 예. 그러니까 1인당이니까 두 부부가 예를 들면은 있으면은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100만 원 벌면은 200만 원 있으면 살잖아요. 100만 원이면 못 살죠. 그런 얘기이고 그게 뭐 아이들이 나오면 이제 아이들대로 또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한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농업을 짓는 사람 그 땅 비례로 해서 주는 뭐 저 해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직불제 주는 게 있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논 1헥타르 같으면은 뭐 17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면적에 따라 주는 거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촌 주민수당은 그 면적이 아니라 사람 당으로 하고
또 그것은 이제 꼭 농사를 짓는 때는 안 짓든 간에 농촌에 살고 있는 선생님들 국토 지킴이로서의 역할 이런 걸로 이제 주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재명 지사도 그 뭐 여기 성남 시장할 때부터 청년들한테 이렇게 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걸 참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은 국가가 비대하고 뭐냐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를 아예 체계적으로 이 농촌 주민수당으로 해서 주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지역 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뭔가 그 농촌 주변에 그러니까 센터가 될 수 있는 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뭐냐면은 이 대도시를 방불케 하는 아주 빈약한 대도시처럼 플랜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읍을 갖다가 옛날엔 그 조그만 그 읍 내에 모든 게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뭐 병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거기만 가면 오락도 있고 뭐 거기서 다 해결됐는데 지금은 이걸 갖다가 뭐 개발한다고 그래서 지자체 이게 하면서 주변에다가 아파트 짓고 이런 여기를 다 공동화시켰단 말이야. 그러고 가고 막 그런 데까지 웬만한데 또 이제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가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지역을 침체화시켰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지역의 앞으로의 이 플랜이 압축 도시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압축시키고 공간에 낭비가 없어야 된다. 이걸 자꾸 펼치고 이게 뭐 서울서부터가 이게 병이거든. 이건 뭐냐면 항상 이 교회로 다 이렇게 뻗어가지고 대형 마트 만들고 거기다 뭐 큰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런 방식을 이 서울부터도 줄여야 되고 모든 걸 좀 압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농촌 문화를 살리는 것이 이러한 모든 이 미래적 우리 국가 구상에 있어서 농촌 문화를 살리는 게 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옛날 그 생각을 해보면은요 마을이죠. 마을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뭔가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이 그 돈을 나와서 면소재지에서 또 뭔가 필요한 걸 또 사고 또 면소재인 사람들은 또 읍에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사고 또 읍 사람들은 또 중도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지역이 살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농촌이 마을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마을이 무너지고 면이 무너지고 면이 무너지고 읍이 무너지고 중소도시가 무너지고 중소도시가 무너지니까 대도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남는 건 수도권만 남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 가려고 하려면은 그 뿌리가 되는 마을, 면 여기가 스쳐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단순히 농사 짓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선생님 한우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우 좋아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한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에 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명절날 소고기 국간 그릇 먹으면 되는 거지. 고기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는 생각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요, 뭐라 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상주를 갔다. 상주에 좀 먹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한우. 예? 뭐 홍성 갔다 뭘 먹습니까? 한우.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한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문화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 농촌 그 주민수당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돈을 받게 되면은 꼭 농사 안 짓더라도 예를 들면 나 시골에서 가서 우리 동네 가가지고 나 셰프 좀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내가 서울서 꼭 살아야 될 이유 뭐 있어? 내가 우리 동네 가서 조금만 벌다가 셰프라도 하면서 시작하고 싶어. 또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영화 만드는 취미가 친구인데 내가 우리 동네 가서 좀 그런 하고 싶어.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다양한 일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농사 짓는 것 외에도. 그래야 이게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속 저 하시는 말씀 제가 계속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방향이 농촌을 까부셔야 그 인구를 흡수해서 도시가 산다. 이게 박정희 때부터 맞습니다. 프레임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1960년대 농촌 인구가 60%를 점했습니다. 60%.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3% 5% 이렇게 실제로 뭐 어느 지역에다가 3%밖에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이 역사 발전이 너무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박정희 개발 독재의 폐해가 중국만 해도 아직도 40% 정도가 농촌 인구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해도 중국은 어떻게 이제 억제를 해서 이 농촌의 문화가 살 수 있도록 도시는 도시대로 발전을 시키면서도 그 아주 집약적인 그 효율적인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되 농촌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그 이제 공산주의니까 그 플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월남만 해도 거의 그 지금 월남이라는 나라가 힘을 갖는 게 뭐냐면 경제 개발을 그렇게 열렬하게 지금 하면서도 거기도 역시 농촌 인구가 40%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최악의 극악한 아주 나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수치를 좋게 만들어 왔다고 하지만은 지금이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 문명을 바라보는데 뭐냐면 그런 문제는 말이야 그냥 어떻게 될 거야. 다들 얘기하면 구체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근데 시골에 가면 내가 보면 이건 진짜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 철학도 끝나고 문학도 끝나고 소설도 끝나고 시도 끝나고 이제 농촌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고향을 상실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인구가 줄고 농촌 인구가 준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지역 발전이라는 건 대규모화 시켜서 새로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산다든가 뭐 이런 개소리들을 계속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건 나라가 망해가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농촌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역사를 다시 회전시켜야 됩니다. 그 방향에서의 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선 농촌에 가서 사는 사람들에겐 무조건 50만 원씩이라도 줘라. 그러면은 그들이 거기서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농촌 문화를 일궈내면은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가 이상국가가 될 길이라는 거죠. 네.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도시 서비스나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무리 적어도 이 일상 삶에서 느껴지는 도덕적 질서라는 게 우리는 아직 붕괴가 안 됐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다 그냥 도둑놈들이고 아니 하버드에서 한 5분 내가 그 자전거만 놨는데 차도 보고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5분만 놔두면 반드시 없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없어지는 게 어떻게 도둑질하고 하는 어떻게 없어진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걸 모두 못 가져가게 이렇게 새로 채워놓잖아요. 그러면은 분해를 해가지고 뭡니까 방석은 방석대로 떼어가고 바퀴는 바퀴대로 떼고 남는 거 뭐만 남느냐 골조만 남아 있어.
세상에 그런 놈들. 아니, 나는 미국에서도 보면 내가 나 자전거 한 10대를 잊어버렸거든. 그때만 해도 근데 보스턴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거든. 지금 어떻게 했냐. 트럼프 이 시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 우리 뭐 동네에다가 자전거 놓는다고 그래서 뭐 도둑질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사실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의료 서비스고 뭐 영화관 어디 갔는데 먹고 싶으면 배달하면 파고죠. 뭐 예, 그리고 되게 뭐 그 가격도 비싸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학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이게 어떤 가는 국가 현실적으로 이게 넘버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 현실적으로 난 넘버원이라고 생각해. 난 딴 나라 가서 살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감정이 나는 농촌이라고. 농촌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붕괴돼 가지고 남미 어느 나라처럼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저는 뭐 새 말씀에 반만 동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 넘버원이다 하는 얘기는 반만 동의하겠고요. 이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중요한데 근데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 TV 보신 분들도 얼마나 평소에 내가 농촌이나 농업에 대해 생각을 한 적이 있나 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농특위원장 할 때에 농민들 데리고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농업계 소위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언제 모임 좀 오세요. 뭐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농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못 가요 이래요. 난 농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못 가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래.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요. 밥 안 먹어요? 농촌에 놀러 안 가요? 그랬더니 아니죠 가요. 근데 왜 모른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간단히 얘기해서 먹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 식량 안보가 취약한 나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우리 지금 다이어트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먹거리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먹거리가 위태롭습니까, 선생님 지금? 나는 먹을거리라고 그러는데 예, 먹을거리 예. 먹을거리들이 그야말로 상당히 문제가 많죠. 뭐 GMO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이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 문제만 한번 다루고 이 프로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식량. 예, 그래서 식량 아까 제가 한우 얘기를 했었는데 한우가 먹는 게 사료 아닙니까? 사료가 먹고 살거든요. 우리 사료가 다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료가 안 들어올 순간에 우리는 한우도 못 먹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곡물 자급률이 22%거든요. 곡물 자급률이 식량은 45%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다 수입해서 먹고.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것들이 계속 지금처럼 값싸게 잘 들어와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아무 걱정이 없죠. 근데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아무도 그걸 보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 국제 식량 그 구조를 보면은 미국, 캐나다, 이 북반구에 있는 북미 국가의 나라들이 수출의 60%를 가져갑니다. 이 곡물 수출에. 그런데 그들이 수출하는 곡물의 또 70% 이상을 4대 곡물 메이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이 4대 곡물 메이저에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가 지금 담보를 잡혀 있는 겁니다. 담보. 네. 이런 상태인데 이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 안보. 국방이야, 국방. 국방이라는 게 전쟁이 꼭 나서 지금 우리 국방 안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하자.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 군대도 지금 전쟁 안 난 상태에서 군대 지금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키고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금 뭐 배가 부른데 무슨 식량 안보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무슨 당장에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식량 지금 얘기했듯이 외국으로부터 여러 사태에 의해서 그것이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전쟁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식량이 안 들어온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국 우리가 자주국방 얘기하듯이 그런 식량도 우리가 상당 부분은 작업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언젠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농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과거에 꿈도 못 꿨어요. 예, 미국이라는 게 그렇게 제국주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철강이 세계 제일로 올라가고 무슨 무기 생산이라든가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다가 이제 시레이션 공급하고 이 식량 이 문제가 파탄이 나니까 그걸 다 공급을 하면서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뭐 미제 시레이션 하나 먹으면 황홀했죠. 그게 보통 그리고 뭐 과자 하나도 새알 초콜릿하고 과자 하나도 메이드 인 USA면 이거 황홀해가지고 이거 정말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음식으로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라디컬하게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 그룹들이 지금 음식회사, 식품회사들이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우리도 이거 미국이 저러는데 안 되겠다 그러고 식량 자급자족에 유럽은 이제 그 주체적인 나라들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뭐 불란서가 거기에 말려 들어갈 나라가 아니까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제 뭐냐면 제3세계를 겨냥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로 이제 공략을 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 그러니까 우리도 6.25 이후에 미국에서 밀가루가 그냥 막 원조가 들어오면서 우리밀이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밀 운동을 한다는 게 밀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다 우리 했던 건데 미국에서 밀가루 들어오게 난 다음부터는 그 엉터리 밀가루 그냥 표백한 그런 밀가루를 지금 먹으면서 다 빵도 그냥 그 표백제로 산 그 거지 같은 밀가루 가지고 무슨 아주 고급 빵처럼 그냥 처먹고들 앉았는데 이게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어쩌면 식량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은 모든 걸 상실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과거로부터의 얘기는 이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아니 될 어떠한 국가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고 하는 인식을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뭔가 이렇게 굽질거리잖아요. 좀 사람들이 생각해 미국이 좀 당당해라 좀. 왜 정부는 늘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굽실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국가 안보가를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한 해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한 식량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10조 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무기 수입한 게 7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식량이 네. 이게 엉터리거든.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난 거하고 달리 미국 가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뭐 뻗지고 아니 뭐 땅에서 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저기를 안 하고 물을 꽉 채워가지고 북 뜨면은 호수를 쫙 빨아 들여가지고 그냥 나가더라고. 그렇습니다. 이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농업도 완전히 대량으로만 모든 거 하고 자치구량을 다 내버려. 그런
그런 게 뭐냐면 이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을 대규모 살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GMO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프리 하베스트, 포스트 하베스트라고 하는 이 농약 살포가 이 소위 말해서 항상 이 비행기를 그냥 쫙 깔아서 해버리고 하베스트 이후에는 여기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모든 여기는 드럼 통에다 다 그냥 과일이고 뭐 그냥 쳐넣어가지고 그냥 농약으로 그냥 완전히 이 뒤집어 가지고 배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놓고 지금 이렇게 먹고 앉았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정체를 알 수 없고 그 질이 좋지 않은 먹을 먹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지금 소위 기대 수명이 84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에 속할 정도로. 그런데 소위 건강 수명이라는 건 68세밖에 안 됩니다. 66세. 그러니까 18년간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프면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못된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 치매니 이런 것도 증가하고 노인들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그 불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일일이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건강이 지금 식품이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제대로 되지 안 된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도 우리 지금 식량 자급률이 칼로리 자급만 얘기한다면 35%밖에 안 되거든요. 칼로리 자급은 건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에 필요한 칼로리인데 3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칼로리 35%밖에 안 되는 요 공급 기반도 지금 급속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지금은요 40대 미만, 40대 미만의 그 농업 경영주가 전국에 7,000명. 예? 7,000명입니다. 7,000명이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농촌 지역의 읍면에 당 5명씩이에요. 읍 하나당 면 하나당 5명씩.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그 35%를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농장인 것은 농지.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LH 때문에 난리가 지금 났는데, 이 농지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뭐냐면 무슨 뭐 도로 낸다면 농지 써버리죠. 주택 진담 써버리죠. 공장 진담 써버리죠. 이제는 또 태양광까지 한다고 농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슨 만만한 게 호거 머시기라고 거시기라고 이게 농지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LH도 보니까 그 직원들 투기한 것이 98.6%가 농지더라고요.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만만한 거예요. 근데 이 농지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 사이에 농지가 한 20%쯤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20년, 이렇게 가면 20년이 또 반토막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에 비해 농지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면 앞으로 뭘 사람도 없고 농지도 없고 앞으로 뭘 가지고는 국민들 35% 지금 이 칼로리조차도 공급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이런 그 일들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서비스 좀 확실하게 좀 챙기고 그리고 또 농촌 주민수당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도 짓고 다른 일도 하고 이래야지. 지금 40대 미만이 읍면당 5명이라 그러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인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농지 문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통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은 철학자가 인간의 정신 영역을 다루고 있는 철학자지만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저는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외지도 못하고 그래서 외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박 외는 건 선생님이 제가 외워요. 박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난 편한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농촌 문제. 그리고 이거는 너무도 빤한 코스로 가는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 다 이런 미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빤한 미래일수록 빤하게 고칠 수 있는 거거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 박정희가 뭐 저 5개년 계획 세우듯이 우리가 진짜 토탈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농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간다 그런다면은 그 효과는 경제 뭐 개발 5개년 계획보다 이거는 몇 천 배 되는 아주 풍요로운 이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제는 뭐냐면 도시 발전에 있지 않고 아파트 짓는 데 있지 않고 서울대학 더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서울대학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뭐 BTS가 서울대학에서 나옵니까? 뭐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국가 비전을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이제는 타 모델에 구하지 않고 우리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핵심은 농업에 있다. 농민에 있고 농촌에 있고 이 농지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시골에서 그저 어린애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날을 저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는 말 있으면 하세요. 뭐 오늘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거 저기 교육 중에 텔레토비 교육이라고 하시죠. 텔레토비 교육. 텔레토비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얘기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그때 가야 아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근데 같은 얘기는 안 하거든. 아 근데 선생님께서 평생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러고 이거 조금 바꿔서 하시면 된다니까. 너무 괴로워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너무 괴로워하고 난 철학도 지금 할 게 많고 그런데 하여튼 노력은 할게.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 박 선생님이 열심히 말씀하셔야지.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회 닿는 대로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